우리 지역의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면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인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지 봄이 오는 길목에서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네. 엊그제가 104주년 예, 3일절이었죠. 예. 그래서 준비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실래요? 네. 그 몇 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인데 예, 예. 생각나시죠? 알죠. 미스터 선샤인.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요. 네, 예. 그래요. 검은 머리 미국인 미 해병대 장교 예. 유진초이, 이병헌 씨가 나왔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고혜신 씨, 뭐 김태리 씨가 나왔는데 두 사람들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도 정말 좋았지만 예, 예. 그래도 그 이때 그 대부분 내용 중에 하나가 의병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조선이 위태로웠던 그런 나라를 구하기 했던. 저 사진은 바로 이제 예. 그 영국의 종군 기자 아서 맥킨지 예, 예. 실제 드라마에도 나왔었죠. 예, 네, 실제 그분이 지금, 배우들이 재연을 했었죠. 예, 의병들의 저는. 사진이거든요. 예. 그래서 드라마 마지막까지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게 바로 그 주인공들이 의병들입니다. 네. 네. 실제 어떻게 보면 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민초들의 네. 그런 이야기가 그렇죠. 뭐 주인공도 있지만 참 여운이 깊게 남았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태흠 지사 이제 얼굴이 나오는데요. 사진이 예. 나오는데 김태흠 지사가 이제 이러한 의병들의 이야기를 담은 의병 기념관을 예산에 짓겠다고 작년에 공약을 했었죠. 예. 그 예산군은 아시다시피 뭐 홍주 의병의 뭐 단초인 광시면이라고 있고요. 네. 근데 윤봉길 의사의 고향도 그렇죠. 바로 네. 예산군 덕산면이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의병 관련된 행사가 종종 열리고 있고요. 근데 예산군에 건립하겠다고 하니까 이웃인 홍성군에서 네. 또 반발하게 된 겁니다. 홍성도 예산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의병의 그렇죠. 중심지죠. 의병의 본고장이 바로 홍성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렇게 유치위원회도 만들어서 다양한 이제 그 유치 운동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과 홍성을 직접 찾아가서 예. 의병 기념관 건립과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랑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 이기진입니다. 사진 좀 한번 찍겠습니다. 아유, 존경합니다. 대단히 환영을 했죠. 도지사님께서 공약으로 제시하셨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거를 준비하느라고 용역도 마쳤고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 건립 비용이 무려 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매년 운영에 필요한 그런 그 비용이 수억 원씩 들어가요. 가야산, 그리고 덕산온천, 내포 보부상촌, 충의사, 수덕사로 이어지는 역사, 문화, 관광 벨트가 형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곳이에요. 만약 이런 곳에 충남 의병 기념관이 들어선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이 의병관 기념관을 들르게 되고 충남 의병의 활약상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최적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과 홍성이 사이좋게 자리한 내포 신도시 홍해공원을 찾았습니다. 여기에는 예산 출신 윤봉길 의사. 저기에는 홍성 출신 김자진 장군 동상이 있네요. 여기가 예전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지금 홍주 의사총이 아니라
그 900의 초나 불렀는데, 그러니까 순국하신 분들이 900명이 이른다 해서 900의 초나 불렀는데 지금 의사총으로 바뀌었네요. 예산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홍성 사람들도 예전부터 항일 투쟁 지역에 대한 자부심 대단했었죠. 그분들의 뜻과 정신을 기리고 이를 널리 현창하는 일은 사실은 이분들이 치열하게 국가를 위해서 또 국권을 회복을 위해서 일제현 봤었던 장소가 바로 홍성이기 때문에 이 홍주를 사실은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어떤 역사성이 사실은 있겠습니다. 역사성이요? 예. 다만 선거 중에 말씀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것은 객관적으로 그렇단다 하면은 홍성이나 예산 지역에 있는 분들을 좀 배제하고 전문가들로 구성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극히 객관적이고 또 합당하게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죠. 아울러서 어느 쪽에 가더라도 이것은 지역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서로 그렇게 활성화돼야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홍성 군민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의병기장관 건립을 계기로 독립운동가들이 고귀한 희생을 더욱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홍성의 맛집을 찾았습니다. 미각의 도시 충남 홍성. 홍성에 왔는데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정갈하게 꾸며졌는지. 야, 진짜 먹어줄스럽네. 붕장어탕 나왔습니다. 붕장어탕. 안 하고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붕장어. 아, 가만 있어봐. 근데 처음에 딱 보는 게 깻잎이네요. 파김치가 아니고? 네, 파김치는 이제 네. 짠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찌개와 네. 좀 맞지 않고 이 깻잎이 오히려 향이 어우러져서 안하고가 되게 잘 어울립니다. 아, 붕장어가 잘 어울립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배고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예. 야, 이 붕장어 끓는 동안에 제가 가장 좋아하고 궁금한 것이 바로 이 풀치예요, 풀치. 풀치. 이게 갈치 새끼예요. 치어는 아니에요. 치어는 아니에요. 새끼인데 지금 다른 데보다 풀치라기보다는 상당히 두툼하네. 요거는 제가 먹는 방법이 딱 삼장뜨기입니다. 요 가운데 뼈가 있거든요. 딱 잡고 한 번, 또 두 번, 또 등 지느러미 쪽. 먹는 것도 먹는 일이에요. 야, 풀치는 졸여서도 먹지만 이렇게 양념해서 먹기도 하고 구워서도 먹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가끔 해줬는데 지금 식당에서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맛있는 걸. 이 집 보니까 이게 있네. 팔팔 끓였으니까 먹어도 되겠지. 아, 국물부터 먹고 싶은데 또 입에서는 또 배에서는 짱어부터 먹어라 라고 막 싸워 그냥. 그냥 이 붕장어부터 먹어봐야 되겠어요.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엄청 단박해. 탱글탱글하고. 저는 이렇게 담백할 줄 몰랐거든요. 깻잎이 붕장어 쌀을 싹 감싸고 있어요. 깻잎 향이야. 그리고 다음에 딱 들어갈 때 깻잎 향 나다가 두 번째부터는 붕장어 쌀의 그 담백한 맛이 그대로 배어있네. 야, 서해안에서 먹는 붕장어의 맛은 정말로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이 국물 한번 먹어요. 국물. 야, 깨끗하네. 아, 그렇게 맵지도 않고. 응? 그리고 이게 뭔 줄 아세요? 감자예요, 감자. 파김치 대신 깻잎에 감자가 들어가는데 이 붕장어탕에는 감자가 들어가요. 이게 냄새도 잡는데 좋거든. 이게 이 지역의 황토에서 나오는 감자랍니다. 요거 몇 개 넣는지 모르겠네. 한 5개 넣어줘야 푸짐하게 먹는데. 아, 감자의 맛. 아우, 참 잘 어우러졌네. 서해에서 나오는 파래 초무침. 옛날에 이거 집에서 따서 식초 뿌려가지고 먹었는데 파래 초무침 이거 안 먹을 수 없어. 요거 다음에 요걸 넘어가야 돼. 그러면 이게 말이에요. 약간 비린 맛은 없는데 일단은 상큼한 맛으로 넘어가면 다시 입안에서는 깨끗하게 재료가 돼. 제가 이제 오늘 이게 먹방을 왔는데 요즘 홍성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대학도 있지만 뭐 내포 신도시 젊은 공무원들 시댁에 와보니까 진짜 서울의 큰 호텔에서 유명한 호텔에서 오랫동안 수련한 젊은 사람이 이 고향에 내려와서 아버님의 이 외식업을 인수받아서 진짜 이렇게 정갈하고 맛있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미래가 보이는 것 같고 이런 데 와서 촬영하는 것도 정말로 뿌듯하네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마음을 하나로 모은 사람들이 있고 치열했던 삶이 쌓여 역사가 된 고장 충남. 지금 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풍경대엔 수많은 땀과 눈물들이 배어 있음을 기억합니다. 장어탕이 정말 참 군침 돌게 하는 비주얼이네요. 네, 저도 붕장어탕. 참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예. 붕장어탕은 이제 7월, 8월이 제철이에요. 예. 근데 지금도 많이 잡히는데 예. 우리가 흔히 먹는 민물장어는 양식이 되지만 붕장어는 양식이 안 되죠. 아, 깻잎에다가 예. 같이 푹 삶아내니까 진짜 씹은 음식으로 고소하고 달큰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그 예산과 홍성이 참 두 곳 다 참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최근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서로 있는 것 같아요. 뭐 KTX 이제 앞으로 서해복선 전철, 네. 그 삽교역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중에 좋은 소식이 좀 들리긴 했어요. 예. 지금 사진 왼쪽에 이제 최재고 예산군수, 오른쪽 이용록 홍성군수인데 예, 예. 그 지난달에는 고향을 사는 상품권 서로 교환해서 기부하기도 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내포 신도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그것도 이제 개통이 됐고 그리고 그 의병기념관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하자라고 예.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현명한 판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기진 기자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양세원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은 대한민국 독립선언 104주년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얼굴이 담긴 연부터 태극기를 활용한 퍼포먼스까지 시민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3.1절을 기념했는데요. 우리 지역 천안의 독립기념관도 3.1 만세운동 재현과 각종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독립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했습니다.
누리꾼들도 경건한 메시지로 3.1절을 축하했는데요.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언제 외쳐도 참 벅차오르는 말입니다. 참 잊기 힘든 날에 잊기 힘든 분들을 추억합니다. 평범한 하루에 또 한 번 감사를 이라는 댓글들 살펴봤는데요. 벌써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각만 해도 가슴 찡해지는 3.1절. 잊고 지냈던 독립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오랜만에 보는 정겨운 풍경이죠. 4년 만에 대학가에서 대면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한밭대 등 우리 지역의 대학에서도 대면 입학식이 진행됐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오랜만에 대면 입학식에 교수님들도 학생들만큼이나 들뜬 기분이었을까요? 열심히 준비한 공연과 예쁜 꽃들도 신입생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새내기들을 향해 누리꾼들도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 가득한데요. 공강은 충분히, CC는 신중하게. 제발 선배들의 조언을 기억해줘. 20살인데도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든 게 설레던 저 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라는 댓글들 살펴봤는데요. 최근 지역 대학들의 입학생들이 줄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모처럼 찾아온 이 활기가 쭉 이어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전광역시의 연고구단이죠. 대전 하나시티즌이 홈 개막전에서의 완승을 시작으로 K리그1에서 최선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16년 2부 리그로 강등된 이후 8년 만에 승격된 1부 리그에서의 경기라 선수들에게도 팬들에게도 참 매 순간이 값질 텐데요. 한때 축구 특별시로 불렸던 대전의 축구 열기가 다시 타오르길 기대하며 축구 팬들의 힘찬 목소리 들어볼까요? 지난 8년은 기를 모으는 시간이었다. 이번에 제대로 한번 터뜨려보자고요. 1부 리그에서 뛰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이기는 게 더 좋습니다. 라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3월 11일에 대전 하나시티즌의 다음 경기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였습니다. 노동 정책을 놓고 노정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정치권 역시 노동 개혁이다, 노동 탄압이다, 서로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노동계를 둘러싼 쟁점과 노동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이은곤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지역구죠. 이정문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소식과 또 곧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지난 27일에 부결됐는데요. 후폭풍이 거셉니다. 생각보다 이탈표가 많이 나와서 가까스로 부결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이유인데요. 이른바 개딸들이 이낙연 전 대표죠. 이낙연 전 대표를 제명하자고 한 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서고 또 내부 분란이 이렇게 거센데요.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이게 사전에 철저히 모의된 게 아니냐 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던데 이게 정말 모의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사실 저도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했었는데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정치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망신주기식, 그 보여주기식, 그 부당한 그 표적 수사가 국회에서 부결되었다는 것 자체는 일단 의미가 있고요. 다만 그 표결 과정에서 저희 당 의원님들의 일부가 또 찬성이라든지 무효 기권표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을 해줬는데 사실 국회의원은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어떤 그런 표결을 한 것이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계파 등에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저희 당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또 표결을 한 것은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차라리 떳떳하게 나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좀 기각을 받으면 어떻겠냐 이런 또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가 표출이 돼서 이런 또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내부 분란이 커지고 있는데 혹시 분당까지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런 거는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저희 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당대표님이라든지 원내에서 그런 의견 소통이나 소통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고 있고 이것이 저희 당의 분열이라든지 혼란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고 더 오히려 단합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현재 또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글쎄 지금 많은 언론이나 예, 예. 또 뭐 정치 평론가들께서 진단을 하는 부분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정훈 교수께서 이재명 대표에서 편파 수사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사법기관을 인정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법 리스크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전제 사법 리스크가 뭐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보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망신주기다 뭐 편파수다 이런 건 마땅치 않다 생각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정훈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간에 재판이 부결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결국은 이것이 내부 분란이 되었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통치력에 문제가 있든 그걸 떠나서 이렇게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내년 총선과 연결돼서 의원들이 각자 불안을 느껴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느냐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총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야 이제 민주당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더 잘하시리라고 보고 예. 제가 볼 때는 한 말씀 드리자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혼자 살리기 위해서 당을 망칠 거냐 아니면 당을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고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은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투표 과정에서 보면은 가부간에 그거를 이제 한글이나 한자로 쓰잖아요. 수기로.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무기명 전자투표를 하면 무효표가 나올 그럴 가능성도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수기로 쓰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압력이 아니냐, 이타표를 또 찾기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직접 해보셨으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서 인사에 관한 그 무기명 수기로 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거고요. 전자로 하는 게 아니라 한글로 가든 부든 또는 한자로 가든 그 부자를 이렇게 써서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할 때는 전자투표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었나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 토론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동조합 불법 행위 근절을 고리로 이른바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노조가 이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강도 압박 카드를 밀고 있는데요. 먼저 회계 장부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노동조합은 사실 고도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그런 영역이고 만약 이에 대한 개입을 하려고 한다면은 명확한 법적 근거라든지 또 개입을 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에 그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부 측에서 요구하는 회계장부 요구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에 보면 노동조합은 그 행정관청이 그 요구하는 경우에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라는 그 규정이 있는데요. 그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에 이른바 노조법 14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이 그 재정에 관한 서류와 장부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대법원 판결은 없었지만 과거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그 재정 상황과 그 결산 결과에 대한 그러한 거를 요구하는 판결에서 대법원에서 그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에 그 재정에 관한 장부도 포함이 되지만 이 경우에 조합원의 경우에만
그 열람, 즉 볼 수 있다라는 것만 했고요. 그다음에 네. 외부 등사, 이게 이제 복사라든지 이런 외부 유출되는 걸 말하거든요. 외부 등사는 허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외부에는 그 행정기관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조합원의 경우에만 내부에서 열람만 할 수 있는 거고 외부로 반출이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이제 가입한 ILO 협약 제 87조에 의하더라도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제출을 할 수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ILO 협약 위반할 소지도 있고요. 또 그동안 노동조합법의 개정 변천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과거에는 1997년 노동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네. 그 노동조합에 대한 이런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이 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그 전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97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현재처럼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절차를 살펴보면 전 정부에서는 이런 거를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없다. 이렇게 없다 저는 보시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뭐 법 가지고 노동법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인정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법이라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식에 맞는 이런 법을 적용을 해야지. 법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느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입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의 목적이 뭐냐? 노동조합의 목적이 노동조합이든 회사든 뭐 어느 단체든 간에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기본적인 국민들의 생각이고 상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네. 그렇다면 회계장부를 투명성을 요구한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 이전에 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97년도에 고쳐지고 안 이걸 떠나서 그동안의 노조관계법은 사실은 정부에서 노조 측에 손을 들어주는 법을 만들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노든 사든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과거에 1970년이나 80년대에는 사가 엄청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 근로자들을 착취하다시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노조법이 생기고 그 뒤에 1987년에 개정을 하고 1990년에 개정을 해서 지금은 노조가 상당히 우회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도 불거지고 있다. 결국은 노동개혁을 통해서 노와 사가 수평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노동개혁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이게 과거의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거의 관례가 이렇게 되어 왔으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고 고집하면 개혁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국민들이 지금 63.3% 이상이 노동개혁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최근에 그 윤 대통령이라든지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건폭 이 건설 노조 관련해서 건폭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노동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이제 건설 노조 파업 때 좀 강경하게 대응한 게 오히려 지지율을 좀 높인 측면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배경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노조 파업에 대해서 국민들 가운데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의견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노동운동도 좀 변화돼야 되지 않느냐. 특히 MZ세대 같은 경우는 회계도 공개하고 노동 그 파업도 뭐 선택적으로 좀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변화가 있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뭐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 노동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바뀌어야 되고요. 당연히 MZ세대가 지금 등장을 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노동운동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MZ세대는 알다시피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 또 공정성을 또 중시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현행 노동운동의 방향 역시 그동안의 집단적인 어떤 의사표명이라든지 상명하복식 또는 뭐 이런 권위적이던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의사도 존중을 하면서 권익을 보호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노조
운영이라든지 좀 전에 말한 뭐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좀 공정하게 해서 그러한 그 MZ 세대들도 이런 부분을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동운동이 저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그 아까 말씀한 게 예. 뭐냐면 불법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에서 그동안에 저도 듣기는 많이 들은 부분이 뭐냐면 뭐 심지어 우리 주변에서 제 주변에서도 뭐 아파트 공사 현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하다못해 지게차가 들어가든 담퍼 트럭이 들어가든 무슨 장비가 들어가든 이건 노조가 개입 안 됐으면 이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불평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담프차들이 현장에서 흙을 파낼 때 쓰게 되지 않습니까? 정유소도 정해져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도 마음 편하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또 통제를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빨리 짓는 것이 회사에 이득이 되는데 노조가 들어와서 이렇게 개입하고 저렇게 하고 모든 걸 다 뺏어가니까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대통령 선거나 이런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연 민노총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왜 미군 철수를 하는데 데모를 해야 되는지, 아니 노동 문제에 관련된 데서 우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라든지 복리 후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얘기가 되지만 왜 미군 철수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건 노조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MZ세대들이 들고 일어나서 회계 투명성도 하고 우리는 이런 부분을 안 하겠다. 이 세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노동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개입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민주당하고 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이 관계도 어떻게 좀 정립을 또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저희 또 정당 자체가 서민과 또 노동자들을 또 대변하는 그런 또 정당이고 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양대 단체고 여기에 가입된 아마 근로자 수만 하더라도 거의 한 230~40만 명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이분들의 또 의견을 저희들이 어떤 수렴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조 조합률이 뭐 한 전체 노동자의 한 14~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그 분들이 훨씬 많고, 근데 이제 그 양대 노총에 소속된 그 곳이 뭐 대규모 사업장이라든지 또는 공공부문이라든지 국민 생활과 직접적인 또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크게 느껴지는 것이지. 어쨌든 뭐 이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이슈가 또 덧붙여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노동의 그 근본적인 뭐 근로 조건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또 요즘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근로시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충분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와중에 이제 그 민주당 주도로 해서 지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해서 지금 갈등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이게 노동권 보장의 보루다. 또 여권에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거다. 이렇게 서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뭐 효력을 상실하게 되긴 하는데요. 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저는 우선 일단 법이 통과가 되기도 전에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이 여당 측에서 거부권 운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국회에 대한 입법권에 대한 협박 내지는 좀 입법권을 좀 우롱하는 그런 처사로 보여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인 것 같고요. 저희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이 환노위를 통과시킨 일명 노란봉투법, 저희는 합법노조활동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하도급 사업에 있어서 원청 기업한테 그 책임을 물고 또 이제 무분별한 그 사업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는 이 법을 마치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하도급 관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또 사실상 지휘 감독에 있는 원청 사업자를 사업자로 보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서 분명하게 판시를 한 바가 있고 저희가 이번에 법을 만든 것은 그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을 이 법안에다 들여다 놓은 거고요. 또 그 정당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제 파업 같은 거를 한 경우에 네. 그 사업자가 파업이 끝난 후에 그 파업에 가담한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각각의 개별 책임에 따른 개별 손해배상이 아니라 연대배상 책임을 물어서 무려 몇백억씩의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오히려 그 헌법에서 보장된 여러 가지 노동 상권을 그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부득이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왜 생겨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이 없으면 노란봉투법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불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뭐 아까 이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회사가 사주가 있어야 노동자도 있는 것이고 노동자도 있어야 사주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노동자들만 위한다고 해서 사주한테 항변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는 노란봉투법을 만듭니까? 일부라고는 하지만 불법이 없으면 이런 법이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를 했지만 그 전에 뭐 대통령께서 이거는 뭐 거부권을 행사한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정치권 주변에서 노란봉투법 얘기가 민주당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불법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지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왜곡되면 안 돼요. 네.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뭐 하실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만약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아직 판노위에서 통과를 했지만 이제 전체회의 지금 부의가 된 상태, 전체회의 이제 부의가 되면 이제 또 그때까지는 사실 그 각 당의 이제 협의 시한이 있긴 한데요. 이 부분까지 뭐 최대한 뭐 서로 지금 뭐 그 여당 측에서 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저희가 고려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통과가 됐다. 그러면 아마도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대 아마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시기 전에 여야가 좀 협상 좀 하세요. 예. 소통을 좀 하세요. 해서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생각에 따르니까 충분하게 조금씩 양보해서 하면 국민들이 보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뭐 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 그 본회의 통과실 의결할 때까지 또 대화의 시간이 있고 또 양대 노총에서도 뭐 토론회 시간을 아마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또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 측에도 이렇게 또 노동자들을 조폭, 뭐 건폭 이런 식으로 좀 과격한 언어를 또 사용하셔서 좀 자극하시는 거는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신 배경에는 뭐 정부의 역할 또 기업가의 역할도 있었지만 우리 또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또 역할이 컸던 건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좀 더 성의를 가지고 협상에 나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이 노동개혁 또 이런 뭐 노동에 대한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의원님. 이 노동개혁이라는 게 그동안에 수차례 걸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만서도 결론적으로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난 그 화물연대라든지 대우조선 이 문제를 가지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3대 과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게 노동개혁입니다. 노동개혁을 왜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상식에 맞게끔 공정해야 된다. 근데 지금 노조가 황제 노조가 됐다고 평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노와 사가 균형을 맞춰서 서로 협상을 하면서 노조원들의 후생봉이라든지 임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상의해서 상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노조가 두려워서 정치권이 끌려가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예. 노란봉투법법 같은 것도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근로개혁은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뭐 개혁이기보다는 또 탄압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노동개혁이라는 용어를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선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역할이 컸는데 사실 아직 우리나라의 근로 조건 또 뭐 임금 근로 여러 상황 등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열악한 상황에 있고 또 노조 가입률 역시 전체 노동자의 14에서 1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노조에 가입하든 노조에 가입하지 않든 그런 노동자들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삶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더 앞으로 정부에서도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자를 어떤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라 같이 이렇게 대화의 타협으로 또 우리 국민 경제를 같이 이끌어갈 파트너로 삼아서 노사 정의 이렇게 함께 앞으로 그 협의를 해서 좀 더 무엇이 어떤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크리에이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휴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